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친아들이 차갑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 절벽에 묶인 재벌회장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그 순간 절벽을 내려온 건 14살 섬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회장 소녀의 집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시는 곳에 만사형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섬마을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무섭게 하늘이 낯빛으로 굳어버렸어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처음엔 낮고 조용하게, 그러다 점점 높고 사납게 울었어요. 파도가 절벽을 세게 때렸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섬 전체가 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속에 아이 하나가 걷고 있었어요. 14살 오다인이었습니다. 등에는 지게가 있었어요. 소나무 가지, 마른 솔방울, 주워 모은 장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무릎이 오래전부터 좋지 않으셨어요. 눈이 오는 날이면 밤새 끙끙 앓으셨습니다. 아랫목이 뜨끈해야 조금이라도 덜 아프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렸어요. 아주 약하고 가늘었지만 틀림없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줘. 다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절벽 쪽이었어요. 다인은 지게를 바위 옆에 내려놓고 절벽 끝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절벽 중턱 소나무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굵은 밧줄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태양의 창업주 최병호 전 회장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퍼런 바다가 으르렁거렸어요. 소나무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언제 뽑혀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어요. 다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사람이 묶인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인은 지게 밧줄을 풀었습니다. 한쪽을 절벽 위 바위에 단단히 묶고 나머지를 허리에 감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바람이 말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 뼘, 두 뼘. 다인의 몸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어요.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회장님 어깨에 손이 닿았어요. 낫을 꺼내 밧줄을 그었습니다. 툭, 툭, 툭. 하나씩 끊어졌어요. 마지막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소나무 뿌리가 뽑혔습니다. 회장님 몸이 허공으로 쏟아졌어요. 다인이 두 팔로 낚아챘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영차, 영차. 마침내 두 사람이 절벽 위 바위에 쓰러졌습니다. 다인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다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렀어요. 눈물인지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다 가져갔어요. 회장님을 없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14살이었어요. 키도 작고 몸도 가늘었습니다. 반면 회장님은 70이 넘으신 어른이었어요. 의식이 흐릿한 몸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 스스로 매달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인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팔 올려보세요. 회장님이 힘겹게 팔을 드셨어요.
다인이 그 팔을 어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한 걸음씩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빠졌어요. 등 위 무게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신음을 내셨어요. 다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사실 거의 다 온 게 아니었어요. 아직 산 중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마을 돌담이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신 거였어요. 다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집 앞 낡은 대문을 발로 두드렸어요. 두 손으로 회장님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쿵쿵. 안에서 느리고 절뚝이는 발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걸음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다인아, 이렇게 늦게 어디서. 할머니 오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인의 등에 사람이 있었어요. 눈과 흑투성이인 회장님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무거워요.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인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궁이 불빛 아래 회장님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보라 소리도 파도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얼굴을 봤습니다.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제야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손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이셨어요. 어서 들어오자. 방에 눕혀야지. 셋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을 눕히고 이불을 덮었어요. 회장님이 낮게 신음을 내셨다가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 아세요?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어요. 그러다 이불 끝을 정리하셨습니다. 모른다. 처음 보는 어른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회장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등을 보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보라는 밤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낡은 집안에 아주 오래된 비밀이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밤이 깊도록 눈보라가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새벽 무렵에야 고른 숨소리로 바뀌셨어요. 다인은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물수건을 올리고 내리셨어요. 하지만 회장님 얼굴은 오래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참새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져 있었어요. 창호지 너머로 하얀 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낡고 오래된 천장이었습니다. 비가 새면 생기는 얼룩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티셨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어요. 언제였는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소반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숭늉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종지였습니다. 무릎을 절뚝이며 소반을 정리하셨어요. 간밤의 그 눈빛은 어디 가고 그냥 동네 할머니 같으셨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시오?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소.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숨을 고르셨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움직이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회장님이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기억 속 얼굴과 지금 할머니를 천천히 겹쳐봤습니다.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은 긴 세월이었어요.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리는 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다인이 들어섰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다인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회장님 손을 들여다봤어요. 많이 아프세요? 회장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다인 손바닥을 보셨어요. 긁히고 까진 자리가 여럿이었습니다. 내 손보다 내 손이 더 많이 다쳤구나.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인 걸 회장님은 아셨습니다. 이 아이가 날 살렸구나. 할머니가 낡은 파스를 꺼내 회장님께 내미셨어요. 몇 장 남지 않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쓰실 건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람 먼저지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보셨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꾹 눌렀어요. 다인이 심부름을 나간 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회장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30년 전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입이 열리지 않으셨어요. 30년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한마디를 툭 던질 수는 없었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간밤의 눈보라가 거짓말 같은 아침이었어요. 해가 짧았습니다. 겨울섬의 해는 오후가 되기도 전에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인이 돌아온 건 해가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큰 집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이 전부였어요. 다인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을 사야 했어요. 오늘 번 돈으로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약국 대신 정육점 앞에서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약해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겨우 드셨습니다. 고기가 있어야 기운을 차리실 것 같았어요. 다인은 손에 쥔 돈을 전부 내밀었습니다. 이거로 소고기 주세요. 할머니 약은 비상금 동전을 모으면 됐어요. 할머니한테는 내가 약 샀다고 하면 안 되겠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번철에 구운 소고기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다인이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할아버지. 회장님이 다인 밥그릇을 보셨습니다. 국물뿐이었어요. 고기 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인아,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저는 된장찌개가 더 좋아요. 고기보다 무가 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셨어요. 이 아이가 평생 수백억을 굴리며 사셨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진수성찬을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밥상이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모르셨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굴려번 돈으로 자기 입에 고기 한 점 넣지 않은 아이였어요.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밥그릇 위로 소리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등을 조용히 토닥이셨어요. 다인도 말없이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드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맛이다. 어딘가에서 먹어봤던 맛이었어요. 가슴 한쪽을 조용히 건드리는 맛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디서였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다인과 할머니가 잠든 뒤였습니다. 회장님 혼자 어둠 속에 앉아 계셨어요. 맞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창호지 문틈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마을을 훑고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보낸 놈들이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낡은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호지에 얼른거렸어요. 회장님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인을 흔들었어요. 다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회장님 팔을 잡고 부엌으로 끄셨어요. 조용하고 빠른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 한쪽에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낡은 나무 뒤주였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여셨어요. 회장님이 몸을 굽혀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덮으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쾅쾅.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다인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냥 섬마을 꼬마야.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방금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볐습니다.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어요. 사내 둘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꼬마, 이 근처에서 노인 하나 못 봤어? 모르는데요. 우리 집엔 할머니밖에 없어요. 사내가 손전등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절뚝이며 나오셨어요. 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어떡하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내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부엌을 쓸었습니다. 무쇠솥, 낡은 찬장, 그리고 뒤주. 불빛이 뒤주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다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시선을 사내 얼굴로 옮겼어요. 사내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뭘 찾는 거요?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구멍난 이불, 부서진 밥상. 찾는 사람이 숨을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어. 그때도 모른다고 할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요. 사내들이 침을 뱉고 대문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서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뒤주 뚜껑을 여셨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펴고 나오셨어요. 세 사람이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초 하나를 켰어요. 회장님이 낮게 사과하셨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다인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어디 사셨냐고요. 육지 남쪽이었다는 말에 눈빛이 가늘어지셨습니다. 거제 근처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어요. 맞다. 이제는 확신이 서셨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으셨어요. 30년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한마디를 툭 던질 수는 없었어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캄캄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약을 사야 했어요. 심부름 자리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가 된장을 끓이셨습니다. 회장님은 마루에 앉아 잿빛 바다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부엌에서 국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제 근처 섬이었어요. 사업 초기였습니다. 배 한 척을 빌려 섬을 돌며 물건을 팔던 때였어요. 그날 밤 그 섬에 묵었는데 말이 잠깐 멈췄어요. 불이 났습니다. 된장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났어요. 골목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업고 뛰었어요. 선착장까지 뛰었습니다. 배에 태워 무트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두고 나왔습니다. 가진 돈을 다 두고 나왔어요. 이름도 못 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섬으로 갔는데 마을이 다 없어진 뒤였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 번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시선은 무릎에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기억하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지셨어요. 저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꾹 다무셨어요. 한참을 그러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소. 회장님이 숨을 멈추셨어요. 언제부터 알으셨습니까? 다인이 업고 들어오던 날. 그때 알았소. 눈물이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해서 뭐하오. 그냥 살면 됐지. 회장님이 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병실을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데 그 눈빛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하나가 3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눈빛이 생각났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그냥 울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까맣게 잊혀졌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타버린 된장찌개를 보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회장님이 따라 일어나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새로 끓이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오? 못 끓이면 배우면 되지요. 할머니가 국자를 내미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창으로 내다보셨어요. 어제 2명이었는데 오늘은 대여섯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많아요. 마을 입구부터 막고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아까의 눈물이 싹 거쳤어요. 평생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인아, 이제 싸울 때가 됐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검은 점퍼 사내들이 서 있었어요. 낡은 집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인이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서울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야 할 텐데.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성냥갑을 찾으셨어요. 옆면에 번호를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숫자는 또렷했어요.
다인아, 서울에 김무철이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30년을 믿어온 비서야. 이 번호로 전화해라. 태양에 온 최병우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다인이 번호를 받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무섭지 않냐? 무서워요. 근데 저 그냥 섬마을 꼬마잖아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다인은 낡은 점퍼를 껴입고 성냥갑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을 어기 사내들을 지나 읍내 공중전화까지 달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태양에 온 최병우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이냐? 지금 어디 계시냐? 다인이 위치를 설명했어요. 마을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밤 12시에 마을 뒤 산길로 들어가겠다. 다인이요. 오다인. 다인 양. 오늘 정말 큰일 했네.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관절약을 샀어요. 마을 어기 사내가 불러 세웠습니다. 약은 어딨어? 다인이 약봉지를 꺼냈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보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밤 12시에 와요.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뒷산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이 초를 창가에 올려 껐다 켰다 2번 반복했어요. 그림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뒷문을 아주 작게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짙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자의 발이 멈췄어요. 두 눈이 천천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김무철이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이 30년간 가장 믿어온 비서였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회장님이 그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무철아.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만에 김무철이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흘 뒤 취임식입니다, 회장님.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최성준이 태양에 온 대강당에서 회장 취임식을 연다는 거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는 순간 회사 주요 자산을 해외로 넘기는 계약까지 잡아놓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뒤집을 증인이 있습니다. 박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성준의 전 운전기사예요. 버려지고 협박당하며 3년을 숨어 살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품고 다니는데 혼자서는 끝내 못 나서는 사람이에요. 다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면 되잖아요. 김무철이 말렸어요. 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냥 섬마을 꼬마예요. 회장님이 다인 귀에 가만히 속삭이셨어요. 박도식이 문을 닫아버릴 때 써야 할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놓기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다인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훅 밀려왔어요. 다인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작은 어깨가 점점 멀어졌어요. 사흘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인은 일찍 일어났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잠을 깨웠어요.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신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박도식이 문을 닫으려 할 때 쓰는 말. 낡은 점퍼를 껴입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김무철이 적어준 박도식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꼭 접어서 깊숙이 넣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데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앉아. 두 사람이 나란히 불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밥 먹고 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회장님도 나오셨어요. 셋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어요. 말이 없어도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다인이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다인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점퍼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단추를 잠그셨어요.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냥 오래도록 여미셨어요. 놓기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소리내어 말하면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추우면 뛰어. 뛰면 따뜻해. 알아요, 할머니. 배고프면 참지 마. 뭐든 사 먹어.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몰래 아껴두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다인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박도식이 문을 열지 않으려 하면 내가 알려준 말을 써라. 위험하다 싶으면 돌아와. 꼭 가야 하는 길이에요. 회장님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다인이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회장님이 나란히 서서 다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얼굴을 비쳤습니다. 꼭 돌아올게. 눈으로 말했어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내가 불러 세웠어요. 꼬마 어디가? 읍내요. 학교 준비물 사러요. 사내가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 그냥 동네 꼬마였어요. 빨리 갔다 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뛰지는 않았어요. 바쁜 심부름 가는 아이처럼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두 정거장이었습니다. 내려서 골목을 걸었어요. 좁고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파란 대문집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대문이었습니다. 다인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숨을 골랐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 쪽지를 꼭 쥐었어요. 회장님이 알려주신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잊지 마. 꼭 기억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박도식 아저씨, 저예요. 심부름 왔어요.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헬쑥한 남자였어요.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태양에 온 최병호 회장님이요.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살아계세요. 문이 멈췄습니다. 문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골목의 바람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삐걱.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꼭 닫혀 있었어요. 낮인데도 캄캄했습니다. 오랫동안 환기를 못한 냄새가 방 안가득 났어요. 달력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방 같았어요. 박도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다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박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냥 운전만 했어. 아무것도 본 게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린 날, 박도식이 굳었어요. 그날 밤에도 아저씨는 술을 마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아저씨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경찰서 앞까지 가지도 않아요. 발길을 돌린 건 무서워서였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3년을 버텼잖아요. 버렸으면 진작 버렸겠죠. 박도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최성준이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 다 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겁이 났어.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돌아오는 길마다 술을 마셨어. 비겁한 거 알아. 근데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14살짜리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을 신은 아이가 마을 봉쇄선을 뚫고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다인이 잠깐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그럼 왜 왔어? 혼자가 아니니까요. 박도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도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찬장 제일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3년을 들고 있었어. 다인이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성준이 직접 지시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그 전에 저지른 것들도 다 있어. 3년치야. 다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도 서울 가야 해요. 사흘 뒤 취임식이에요. 직접 나와줘야 해요. 박도식이 굳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도식이 입술을 오랫동안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겠다.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3년이 들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인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접어드는 순간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났어요. 검은 점퍼 사내였습니다. 꼬마, 뭐 들고 있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바로 그때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장고 씨였어요. 어이, 거기. 우리 동네 애한테 무슨 짓이오? 골목 안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사내가 뒤로 물러서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섬 아이잖아. 다인이 집으로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모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눈을 꼭 감으셨다가 뜨셨어요.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김무철이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걸로 됩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다인을 꼭 안으셨어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다인이 그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냄새였습니다. 된장 냄새와 아궁이 연기 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내일의 계획을 마무리 지었어요. 김무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취임식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들어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게 공개되는 구조였어요. 경찰도 이미 청구해뒀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김무철이 가방에서 말끔한 감색 정장을 꺼냈어요. 흰 셔츠와 넥타이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장을 받아 한참 바라보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벽에 묶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저 정장을 입고 그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김무철이 다인에게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미리 사다 뒀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새 옷 같았어요. 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야 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어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손을 젓지 않으셨어요. 떠나기 전 김무철이 다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인 양, 우리 회장님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둠 속으로 김무철이 사라졌어요. 방 안에 셋만 남았습니다. 다인이 잠들었어요. 며칠을 긴장하며 버텼던 몸이 드디어 힘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았어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내일 꼭 이겨야 해요. 이길 겁니다. 할머니가 잠든 다인을 바라보셨어요. 저 아이 때문에라도. 회장님이 다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어요. 절벽에서 목숨을 건진 것도 박도식을 찾아간 것도 모두 이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이불 끝을 여며주셨어요. 촛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내일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삽시다. 다인이도 어머니도 이제 저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섬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거울이 없어서 다인이 대신 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회장님이 픽 웃으셨어요. 며칠 전 절벽에 묶여 계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에 온 최병우 회장이 돌아와 계셨어요. 다인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옷깃을 여며주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인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집이 멀어졌어요.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멀어졌어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인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회장님이 말없이 어깨를 감싸셨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태양에 온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다인이 목을 빼고 올려다봤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무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다 준비됐다는 눈빛이었어요. 대강당 문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다인 손을 잡으셨습니다. 반대편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님이 앞을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매의 발톱처럼 빛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한꺼번에 멎었습니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문턱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감색 정장의 회장님, 그 오른편에 새 옷을 입은 작은 소녀, 그 왼편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 최성준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저기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비켜줬습니다. 구두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인이 그 옆을 걸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양쪽에서 두 손이 꼭 잡혀 있었거든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내가 성남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더냐?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어요. 최성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김무철이 단상 옆 스피커에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짧은 삐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했어요.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년치가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최성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아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분을 보아라. 30년 전 이분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섬마을 화재였다. 불길 속에서 쓰러진 이분을 내가 업어나왔다. 그런데 그날 이후 30년을 이분이 내 마음속에 계셨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회장님이 다인 손을 잡아 나란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내가 절벽 끝에 묶어놓은 나를 말이다. 14살짜리 아이가 눈보라치는 밤에 절벽을 내려갔다. 손에서 피가 났어. 무릎에서도 피가 났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인이 최성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두 손이 꼭 잡혀 있었거든요. 최성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보지 않으셨어요. 대강당 뒷문이 열렸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은빛 수갑이 쩔그렁 소리를 냈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 사람이었어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됐습니다. 다인의 꽉 막혔던 가슴이 뻥하고 뚫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몰랐어요. 그냥 멈추질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다인을 끌어안으셨어요. 할머니도 감싸 안으셨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폭풍이 치던 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14살 소녀가 목숨을 걸어 구해낸 분이었어요. 30년 전 불길 속에서 서로를 살려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였어요. 할머니가 다인 뺨을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다인이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셋만의 세계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성준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태양의 운은 다시 최병우 회장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마다 취임식장 사진이 실렸어요. 말끔한 정장의 회장님과 작은 소녀와 주름진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무릎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오래 참으셨네요. 많이 쌓이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다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다인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회장님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야.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다인이 눈을 꼭 감았다 떴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서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다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인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에 다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절뚝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이 땅에 반듯하게 닿았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아이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걷는 건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으셨어요. 다인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병원을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만큼은 봄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인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두 발이 땅을 반듯하게 디뎠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다인이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꼭 쥐었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서울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짐은 보따리 하나, 다인 짐도 낡은 가방 하나였어요. 김무철이 그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새집 부엌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회장님이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꾹 깨무셨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새집 부엌에서 끓인 첫 번째 밥이었어요.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이 메어오셨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드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30년 전 그 맛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수저 소리가 났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뒤 바닷가 섬마을에 새 경로당이 들어섰어요.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며. 할머니가 그 현판을 한참 올려다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매일 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젊은 청년이 불길 속에서 한 여인을 업어 나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 하나가 30년을 돌고 돌아 손녀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왔어요. 착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인이처럼요. 우리 말순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